동양일보 TV 사람 풍경입니다. 오늘은 1960년대 한국문단의 시인으로, 동화작가로, 소설가로, 신춘문예 상관왕으로 불리는 오탁번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젊은 시절 천재작가로도 불리던 그 오 교수님의 지난 생애와 오늘을 어떻게 살고 계신지 알아보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43년생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43년 충청북도 제천군 백운면에서 네. 태어나셨고요. 이제 뭐 80이 불어나시죠? 아, 그런가요? 이제 이쯤에서 한번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쭉 한번 더듬어 보시고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네. 그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서부터 좀 더듬어 주시죠. 예,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입니다. 제가 태어난 데가. 거기는 그 천등산하고 박달재 그 사이에 있는 마을인데, 제가 3살 때 해방이 됐고, 그리고 바로 제가 7살, 8살 때 그 한국전쟁 6.25 사변이 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간 거는 1951년 3월에서 9살 때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막 같은 학년이라도 3살, 4살, 뭐 5살 차이가까지 나고 이랬던 게였습니다. 그때 6.25 사변이 났을 때 여름 전쟁 때는 피난도 못 가고 갑자기 인민군이 들여닥치고 그랬으니까 그러다가 그 다음 해에 일사후퇴 때 겨울 전쟁 때 이제 다 피난을 가고 그랬는데 저희들도 경상북도 상주까지 피난을 갔습니다. 그 눈길을 걸어서. 그때 제가 8살, 뭐 9살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막 걸어가다가 울고 가다가 뭐 이래가지고 이 전쟁을 겪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전쟁을 겪으시면서 초등학교 생활을 시작을 하셨고, 그 어려운 시대를 사신 것이 아마 문학을 하시는데 큰 약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중학교는 어디로 가셨나요? 예, 중학교는 강원도 원주로 가서 원주중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은 그 백운면 같은 데 그런 시골에서는 거의 아무도 중학교를 진학을 못했습니다. 우선 뭐 이렇게 아주 절대 빈궁에서 허덕이기는 상태였고 그랬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나무 장사를 하고 뭐 이러다가 나이 들면은 군대에 가면 이게 세상 바깥 세상을 구경하고 뭐 이랬었죠. 그런데 저는 그때 저 담임 선생님을 했던 그 권영희 선생님이라고 제가 누나라고 부르고 이랬던 분인데 그분의 오빠가 원주에서 군인 생활을 했습니다. 일군 사령부에서. 그래서 그 오빠네 집에 가서 숙식을 해결하면 되니까 원주중학교를 보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저희 어머니한테 말씀을 해서 어떻게 우연찮게 뜻밖의 원주중학교로 진학을 하게 돼서 그리고 원주고등학교까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지금이야 안 그렇겠지만 제가 젊을 때 뭐 중년이 될 때까지도 오탁번이다 이러면 강원도 사람인지 충청북도 사람인지 이런 거가 사람이 헷갈리고 그것 때문에 또 본의 아닌 오해도 받고 또 뭐 손해라 그럴까요? 그런 것도 본 적이 아마 있고 그런데 이제 나이 들고 보니
충청북도면 어떻고 강원도면 어떻고 각 도에다가 무슨 땅에다가 줄 긋고 철저 멈춰놓은 게 아닌데 그럽니다. 요즘 지자체가 다 독자적으로 발전해가고 계획을 세우고 이래서 너무 바로 붙어있는 인접 시나 군끼리 너무 대척 상태에 있지 않은가. 또 도는 도끼리 그런 거는 저는 그런 좋지 않은 면을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은 운명적으로 다 타파하고 또 태어나고 공부를 한 선각에 위치해 있지 않았나. 제 공이나 제 탓이 아닌 운명이 그렇게 만들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평론가가 그렇게 썼더군요. 초월적 자유주의자 이런 표현을 썼던데 어려서부터 그것이 여건이 그렇게 초월적 자유주의자처럼 그렇게 경계를 넘나들게 되셨던 건가요? 아마 지금 조 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거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굳어진 구역, 경계 이런 거를 늘 못마땅해 하고 무시해버리고 이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아주 가난하게 학교 다니면서도 절대 궁핍의 생활을 하면서도 학비를 넉넉히 가지고 취미생활을 하고 이러는 옆에 친구들을 부러워하거나 시기 질투해 본 적이 없고 너는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사는 거고 나는 내 손에서 밤에 잠을 안 자고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서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겠다 하는 아마 자신감이나 자존심 같은 게 아마 그때부터 있었나 봅니다. 네. 예. 제가 오 교수님 관련 책들을 보다 보니까 오 교수님이 아까 언뜻 말씀하신 초등학교 때 권영희 선생님이라고 누나라고 불렀던 그러니까 누나라고 나를 부르라고 했던 그 권영희 선생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고 그분이 잊을 수 없는 분 중에 한 분이 돼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주로 가신 것이 그분 오빠가 직업군인이었고, 네. 그래서 거기서 숙식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리 가셨단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이 바로 그 권영희 선생이 충주사범을 나오고 바로 첫 부임지가 백운초등학교였는데 그때는 사범학교가 고등학교처럼 3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살, 20살에 이제 선생 교사로 부임을 했고 아마 제가 10살, 2학년, 3학년 때니까 저하고 그렇죠. 10살 차이인데 참 지금 생각하면 꿈 같고 무슨 진짜 소설 속에 나오는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원주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오시고 고려대학을 가셨죠? 네네. 예. 그 문학을 하시게 된 것이 고대 재학 중일 때부터였나요? 아니죠. 제가 원주중학교 2학년 때 학원이라는 잡지에 학생 잡지에 이 작품을 보내니까 이제 이렇게 거기 실리고 또 실리고 그래서 학원 문학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문학 소년이었죠. 그러다 이제 원주 고등학교를 어떻게 또 졸업을 하고 그러니까 대학을 갈래야 갈 수도 없고 상태였는데 또 어떻게 운명의 장난인지 이렇게 해서 이제 고려대학 영문과를 입학을 하게 돼서 그러니까 점점 현실에 대한 불만이나 저항심이나 이런 걸 강해지면서도 막연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허공에다 집을 짓는 것처럼 모래 위에다 정자 짓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꿈만 가지고 방황을 하고 이러다가 그런 흔적으로서 2학년 때 이제 신춘문예 동화가 되고
3학년 때에 시가 당선이 되고 또 졸업하던 해에 이제 소설이 당선되고 그랬습니다만 그게 제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고 학비도 제대로 다 잘 내고 낼 수 있고 그랬으면은 문학을 안 하고 그냥 뭐 극장 구경 다니고 당구나 치고 하면서 아마 더 쾌활하면서 잘 놀고 다녔겠죠. 그런데 놀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살아있는 그 내 존재를 어떻게 증명을 해 나가는 한 방식이 문학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언뜻 말씀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원에 글을 내셨다고 그러셨죠? 네네네. 지금 제가 어렴풋하게 기억을 하는데 저보다 2년 선배셨으니까 제가 아마 중학교 1학년 때거나 2학년 때일지 모르겠는데 학원에 오탁본 교수님 이름으로 도서실인가 도서관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었던 기억이 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학원 문학상입니까? 그거는 제가 원주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중학교 3학년 서울 비원에서 창덕궁에서 전국 중고등학교 100일장이 열렸어요. 근데 그때 원주 중학교 교감 선생님이 저 하나를 데리고 기차를 타고 서울에 거기를 참가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중학교 학생한테 나왔던 그 100일장 제목이 도서관. 도서관. 네, 도서관인데 그게 제가 장원은 못하고 2등을 했나 뭐 3등을 했나 했는데 그게 학원이라는 잡지에 다 그게 실렸었어요.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제. 학원 문학상 타신 작품은 뭐였나요? 그 고등학교 때 걸어가는 사람. 이래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또 대학을 가게 돼서 뭐 공부는 뒷전이고 그래 이렇게 또 방황도 하고 이러면서 또 문학 작품을 아주 많이 그 도서관에 처박혀서도 읽고 이런 그 당시에 그런 그 아주 남독 아무거나 읽고 막 이러던 거하고 그 궁핍했던 게 한데 어우러져서 그게 다 또 제 팔자인지 그 당시에는 고려대학에서는 신춘문예 당선되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겠죠. 근데 2학년 때 어떻게 동화를 써냈더니 처음으로 써냈더니 그게 당선이 되고 동화일보에 또 그 다음 해에는 이제 중앙일보에 시가 되고 그러니까 저도 놀랬지만 사람들도 놀래고 저는 그래 물론 상금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학교 다니는 학비 보태는데 도움이 됐겠죠 아마.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가 살아나가는 어떤 제 미래의 그 운명 같은 거가 그때부터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작동을 해오지 않았나 이런 방향이 생각을 잡히는 합니다. 거죠. 예. 그런데 오탁본 이 흔한 이름이 아니잖아요. 탁본이라는 이름이 무슨 탁자 무슨 번자인가요? 탁자는 큰 방울 탁자라고 저기 목탁 할 때 그 탁입니다. 그리고 번자는 울타리 번자입니다. 이게 왜 무협 소설 읽으면 일본이나 어디 번국, 번왕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오랑캐 쪽 저 멀리 울타리 변방에. 그런데 시, 소설, 동화 세 장르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그렇게 문학의 각 장르별로 그렇게 손을 대신 까닭은 뭔가요? 그 사실은 이제 나이가 문학도 시를 오래 쓰고 그래서 또 소설에 산문에 손을 댄다든가 또 소설가로서 뭐 이래서 시를 쓰고 이런 물론 저는 시작부터가 산문하고 시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저는 이런 어떤 사물이나 어떤 체험이 있으면은 이거는 시적인 것으로
그런 형식으로 해야지 예술이 되고, 또 어떤 거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소설적인 어떤 거다. 이러고 또 제가 그 동화를 쓰고 이랬던 거는 지금도 동시 비슷한 시도 늘 관심 있게 쓰고 그러는데, 저는 가난하긴 하지만 제가 사남 1년 돼지가 막내이기 때문에 그 동네 형들 또 집안 형한테 뭐 이렇게 쥐어박히고 이러고 산 게 아니고 아주 귀여움을 받으면서 그래서 맨날 어리광 부리고, 그러니까 아주 애 같은 그게 있어요. 제가 이래 보면. 조금 이 과장하는 얘기가 아닌데, 대학 교수할 때 4학년 때 학생들이 교생 실습을 나갔다 오셨습니다. 예. 한 달 동안 교생을 갔다 오면은 제가 이래 볼 때 여학생은 제 누나 같아요. 그 사이에 철이 들어가지고 또 남학생은 내 삼촌 같고 걔네가 너희들 문학을 하려면은 절대 사회의 그런 거에 찌들어서 바로 이렇게 감염이 되면 안 된다. 언제나 프레시한 아주 신선한 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걸 이 강조를 합니다. 제가 이 시창작론까지 이렇게 연장이 되면은 시는 또는 문학은 이 어린이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형상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죠. 예. 그런데 오 교수님 살아오신 것을 보면 고대 교수를 오래 하셨잖아요. 몇 년 하셨죠? 30년 했습니다. 30년 하셨죠? 그럼 그 고대 교수 30년 하시는 동안에 아주 왕성하게 문학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때. 네, 그렇죠. 그죠? 예. 그 시 쓰랴, 소설 쓰랴, 동화도 쓰랴, 또 뭐 하여튼 뭐 이 여러 산문을 저희들이 보는데 학생들이 좀 손해보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는요, 저는 그냥 시를 쓰고 소설을 쓰고 이러는 문인의 입장, 그 소설가로 시인으로 이름이 좀 났으니까 대학 교수로다가 임용도 그런 게 아니고 논문을 써서 정식으로 과정을 다 밟고. 몇 살 때 시작하셨죠, 교수? 교수를요? 네. 30살 때요. 서로 천무 일찍 하신 거죠. 저는 그 전에 그러니까 고려대학 가기 전에 4년을 지금 세종대학 수도에서 전임으로 있었고 또 그 전에 군대 생활을 육사 교수부에서 했습니다. 대학을 끝나고. 그 지금이야 뭐 제가 이제 그 다 빽이 없어졌지만 사실은 한 10년 전만 해도 육사에서 제가 가르친 생도들이 별넷, 참모총장, 합참의장, 군단장 뭐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때 연락이 되고 그러면은 별넷짜리가 저한테 고수격리하고 그러면 아무개 생도라든지 같이 술도 마시고 참 그 육사에서 그러니까 저는 대학 다닐 때 왜 교직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문과니까. 교직 과목을 한 학기쯤 하고 두 학기째는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나 하면은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아동 청년, 아동 심리 뭐 발달인가 뭐 교직 과목이 배우는데 뭐 스웨덴인가 어느 무슨 학자가 쓴 거예요. 그 이제 그 강사가 가르치는데. 근데 뭐 몇 살 때 이렇게 하고 뭐 이렇고 저렇고 가르치는데 제가 볼 때 다 가짜예요. 나는 7살 때 또 11살 때 배가 고파 죽겠고 참외서리 해먹다가 귀싸대기 의도맞고 막 이랬는데 그 책에서 그렇게 이거는 가짜 학문이다. 난 교직 과목 안 하겠다. 때려쳐 버렸어요. 저는 이게 중고등학교 교사 자격증이 없습니다.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대학 교수는 제일 먼저 됐어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 전체 한 걸 보면 35년, 36년이 되죠. 그러면서 저는 이 학생을 가르칠 때 아주 완전히 열심히 잘 가르치고 최선을 다하고 또 이제 주말이면은 완전히 소설가로 돌아와서 또
이래가지고 하다가 50이 되기 전에 40대 후반 되니까 소설을 붙들고 더 쓰다가는 제명에 못 살겠어요. 너무 노동이라서 힘이 들어서. 그래서 좀 멀어지고 이제 시를 다시 원래 시가 저의 그 출발점이고 고향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시를 부지런히 써서 이제 재작년에 10번째 시집까지 내고 했던 겁니다. 예. 시집이 10번째 나왔나요? 예, 안료강이 그렇습니다. 안료강. 예. 그 큰 상 탄 시집인데, 그 시집 10권, 그 다음에 소설은 어떻습니까? 소설은 그동안 이제 뭐 여기 출판사 저기서 이렇게 쭉 냈던 게 7, 8권 되죠. 그런데 그거를 재작년에 다시 다 그 워드 작업을 해가지고 출판사에서 그래가지고 오탁본 소설 1, 2, 3, 4, 5 이렇게 해서 6권으로 다 발표 순서대로 묶었습니다. 전집이 나왔죠. 예, 전집인 셈이니까. 그 전집이 나왔을 때 주변에서들 이야기들이 시집에 나온 모든 작품들도 그렇게 좋았지만 소설이 그에 못지않게 좋았다는 평들을 했어요. 그거 보셨죠? 이 소설가지 선배되는 사람이나 제 또래 작가들도 그 소설을 묶어서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뭐 저 듣기 좋으라고 한 소리인지 모르지만 당신은 소설만 썼어도 엄청 성공을 더 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디다. 그런데 아마 그랬으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정도 건강이나 이걸 유지를 못했을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요. 그런데 동화집도 책이 나온 게 있나요? 뭐 오래전에 이제 동화집도 내고 이랬었죠. 한 권? 한 권입니다. 한 권. 예. 동화집은 한 권이고 뭐 소설은 뭐 여러 권인데 이제 재작년에 다시 전집으로 전부 예. 돼서 이제 집대성이 됐고 예. 시집은 10권을 만드셨고 예. 산문집도 있지 않던가요? 산문집 뭐 논문집하고 저런 그 작년에 나온 그 두루마리라는 산문집. 예, 두루마리. 그 전에도 뭐 2, 3권이 더 있고. 예. 그 많은 시 중에 뭐 시가 다 재미있죠. 오 교수님 시는 뭐 아주 특별하게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시는 어떤 걸까요? 제가 쓴 시 중에 뭐 지가 낳은 자식 다 예쁘다고 다들 그러셨겠지만 이 정지용 문학상을 받은 백두산 천지라는 시가 있는데 참 긴 시죠. 예. 근데 그 시를 제가 쓰고 나서 제가 시인으로서 마음이 아주 평온해졌어요. 그게 뭔 말인가 하면 내가 비로소 이제 내가 죽고 나서도 이 나라에 남길 시를 썼노라. 이제 그걸 좀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 상상하면 나중에 우리가 통일이 되면 남북한 학자들이 교수들이 평론가들이 앉아서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교과서에 들어갈 첫 페이지에 들어갈 시를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나 다 죽고 나서입니다. 뭐 30년 안에 통일될 리가 없으니까 20년 안에. 그러면 이제 나한테 경쟁 의식을 갖는다든가 미워한다든가 이런 사람도 다 없고 새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북한에서 나온 조기천의 백두산이나 조기천 시인의 또 남한의 우리 한국에서 나온 시인들의 여러 그 백두산 천지를 노래한 시를 100편 뭐 200편을 놓고 이름을 가리고 시 쓴 사람을 정시를 읽어서 투표를 해서 누구 걸 씻느냐. 그 제가 쓴 백두산 천지밖에 없어요. 그걸 제가 상상을 합니다. 그 상상이 저를 얼마나 행복하고 평화롭게 했는지 좀 우리 조 회장이고 또 다른 몇 분들은 다 지금도 짐작을 하시겠는데 아직도 맹목 그런 게 작품이 눈에 안 보이는
대학 교수나 평론가들이 부직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야. 어느 시대고 그럽니다. 이중섭이가 살았을 때 이중섭이가 가진 화가로서의 천재성이나 그 운명성을 알아본 사람이 5명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누가 많이 알아주면은 그 작품은, 그러니까 당대에서 누가 많이 알아주면, 과반수 이상이 알아주면 그 작품은 그 시인의 생명이나 그 당대가 저물면은 다 끝나버릴지 몰라요. 원래 당대인들, 당대의 그 시대는 진짜 좋은 작품은 몰라봐야 된다. 이런 좀 엉뚱한. 그리고 저는 또 이제 문학을 보는 걸 하나를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시인이라고 활동하는, 좀 비하하면 나대는 이런 게 엄청 많아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시인이니까 아마도 저보다 위대한 시인, 천재적인 시인은 아직 등단도 못하고 어디다 자꾸 내는데 자꾸 떨어지고 자살해 죽을까 말까 번민하는 속에 어디 있을 거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시인으로 어디 작품 발표를 하고 시낭송회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정신 차리고 진짜 작품을 써야 된다. 이런 거를 이제 젊은 시인들한테 이 말을 하고, 또 저 스스로한테 이걸 작용의 말이라 나를 깨우치는 그런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백두산 천지를 제일 아끼시는 그렇습니다. 시겠죠? 예, 아끼는 정도 완전히 그건 저도 어떤 때 볼 때 내가 그때 어떻게 이런 작품을 썼나 엄청 애써서 공을 들이고 정말로 됐습니다. 그 시를 보면 지금도 숙연해지고. 정지용 문학상으로 이 작품이 뽑혔을 때 그 시가 지니는 깊이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을 했죠. 그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정지용의 백록담하고 그런 게 유사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면이 있지만, 정지용은 백록담을 30살인가 몇 살에 쓴 거고, 나는 백두산 천지를 거의 한갑에 가까워 쓴 거다. 내게 그거보다 훨씬 낫겠지. 내가 웃으면서. 그런 적이 있죠. 많은 상을 타셨죠. 그런가요? 문학을 통해서. 문학상, 대략 어떤 상 타셨나요? 그래서 이제 소설로는 그 우하의 땅이라는 걸로 한국문학 작가상을 이 소설로 제 단편 소설이 꽤 괜찮은 게 많다고 그랬죠. 이제 그런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시를 부지런했으니까 여러 가지 상을 이렇게 타는데, 이 정지용 문학상, 한국시인협회상, 그리고 김삿갑 문학상, 윤고산 문학상, 그리고 2년 전인가 그 안료강으로 이제 모골 문학상, 그리고 유심 작품상, 공초 문학상, 그래가지고 상을 이제 시로서 이렇게 쭉 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이 정지용 문학상 때도 상금이 없었어요. 그렇게 메달을 하나 이렇게. 또 그게 생긴 지가 상금 생긴 게 얼마 안 되죠. 시인협회상도 그렇고 이랬는데, 이제 근간에 와서는 또 상금도 있고 이러니까. 모골 문학상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상금이 많죠. 그렇죠. 얼마인가요? 모골 문학상, 이제 독리모골을 같이, 독리문학상 소설, 모골 문학상 시래가지고, 제가 재작년에 받은 날인데 6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국내 문학상으로 해마다 이라는 그 시집이랬는데, 그게 좀 상이 너무 상금이 많지 않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그것도 상이라는 거는 그 시인이나
작가에 대한 격려의 그 차원도 있고 그렇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모골문학상이 안료강이라고 발표는 됐는데 안료강이 들어있는 시집에게 준 겁니까? 안료강이라는 시 한 편에 준 겁니까? 아니고 이제 그 문학상마다 규정이 다른데 예. 모골문학상은 시집을 내서 시집을 내서 예. 주죠. 그리고 이제 공초문학상은 제가 작년에 받았는데 그 모골문학상 후 다음에 근데 그거는 안료강에 수록된 작품 하나 네. 하루해라는 그 작품 하나를 그 이제 문학의 그 문학상의 규정에 따라서 다르죠. 그렇죠, 다르죠. 그러니까 또 어떤 상은 시집 한 권이나 창작집 한 권이 아니고 그 사람의 전체적인 문학 활동, 문학적 업적을 그 평가해서 주는 것도 있고. 그 공초문학상은 상금이 얼마였나요? 공초문학상은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그 다음에 이 안료강 전에 타신 게 또 있으시죠? 문학상? 안료강으로? 아니, 안료강 전에. 그 전에 또 상을. 그 뭐 김삿갓 문학상, 고산 문학상은 1,000만 원씩이죠. 그건 1,000만 원씩. 예, 시집으로.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그냥 대충 주먹국으로 따져도 상금만 한 1억 가까이를 타셨네요.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렇죠. 그런데 1억 가까이가 아니고 이제 그거를 그 요즘 뉴스에 나온 것처럼 어디다가 투자를 해놨으면 한 1,000배쯤 오르고 했으면은.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러면은 어느 잡지에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좀 협찬도 해주고, 예. 또 뭐 이렇게 하고 그래는 이럽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백운 내에서 원서문학관이 집필실이시죠? 예. 그거 언제 원서문학관 구입하셨죠? 제가 정년퇴직을 2008년에 했는데요. 그 2003년. 내 이제 그걸 누가 불화받았던 걸 내가 인수해서 했으니까 제가 한갑도에도 냅니다. 예. 정년퇴직을 5년 앞두고 제 고향으로 내려와서 이제 그 분교를 인수했던 건데 그때부터 이제 공사를 하고 뭐 고치고 뭐 여러 가지 등등 그랬습니다. 이게 초기에는 그 무슨 시의 축제, 뭐 초등학교 학생 100일장, 또 여름 시인학교, 어린이 시인학교 뭐 이런 걸 행사를 쭉 하고 이랬는데 어디 이제 찬조도 받고 이래가지고 근데 그 후 몇 년이 지나자 요새 이제 그런 찬조하고 지원금 받는 제도 방식도 달라지고 이래가지고 해서 근데 요즘은 이렇게 좀 쉬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저를 찾아오는 이 시인이나 작가들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서로 약속이 되면 만나서 문학을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뭐 심심치 않게 많은 문인들이 찾아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뭐, 저기 뭐 문학기행들도 오고, 예. 이러면은 제가 또, 뭐 어떤 이야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 얘기도 듣고, 뭐 시낭송 같은 것도 간단히 하고, 이런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방인 셈이죠. 그렇죠. 예. 지난해인가요?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이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참 어려운 일이신데 우리나라 예술인 중에 최고의 영예가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인데 거기 지금 회원이 몇 명쯤 있나요? 예술원 회원이? 근데 예술원은 그 문학, 미술, 음악, 또 영화, 연극 이런 4개 그 분과가 있는데 전체 정원이 그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100명입니다. 근데 그러면 한 분과에 25명일씩일 때 문학만이 3명이 더 많아서 28명이고 예. 다른 어느 분과는 22명인가 뭐 3명이겠죠. 28명입니까? 예. 거기에 충북 출신이 몇 분 계신가요?
지금 이제 평론하는 충주 이제 유정호 선생하고 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신경림 시인하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저까지 3명이 되네 충청북도가 충청북도에 주소지를 두신 분은 오 교수님 한 분이네요. 그 중에. 그런 셈이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충청북도에 거주하시는 유일한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이시는 거죠. 그런 셈입니다. 뭐 그렇게 돼요. 예, 예. 예. 이 예술원 회원이 되면은 매월 얼마씩 무슨 지원이 있는 것 같던데요. 그거 이제 그거는요. 뭐 이런 데는 너무 그 자세히 얘기하기 이상한데 그래도 매달 그 궁금하거든요. 활동비라는 어떤 수당 같은 게 그 200만 원은 안 되고 150만 원은 넘고 180이군요. 예, 예, 그런 어떤 게 이렇게 나오고 이제 그리고 그게 아주 무슨 법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술원 뭐 회장이나 어떤 뭐 거기 누구 국장이 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예술원 법인가 학술원 예술원이 그렇게 예. 해서 이제 그러면 그런 게 이제 이렇게 뭔가 예우랄까 이런 게 정해져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아시는 분 있겠지만 근간에 특히 문학 쪽을 중심으로 해서 젊다고만 하긴 이상하지만 아마 그 전체에서 예술원이 너무 이 숫자가 작고 또 그분들만 너무 특혜를 누리는 게 아니냐,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 그리고 예술원 회원 선출 과정이 어떻게 3분의 2 그 분과의 전체 인원의, 재적 인원의 3분의 1을 그 찬성을 해야지. 3분의 2. 2입니다. 예. 그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렇죠. 그런 게 어쩐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세상 떠난 최인훈도 예술원 회원이 아니고 예. 안 됐고 그러니까 그거니까 그 양반이 이 패를 누구한테 추천받아서 냈는데 부결이 돼서 안 됐는지 처음부터 하나 그 관심 없애고 안 했는지 그건 좀 모릅니다. 아무튼 뭐 박경리 선생도 예술원 회원이 아니었고 또 누구도 이렇고 또 그러니까 그렇게 추천을 누구 한두 사람 또 뭐 대학 총장이나 누구한테 받아서 이제 회원 그 가입 신청서 뭐 서류를 해서 내더라도 그게 3분의 1을 얻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그 몇 년에 걸쳐서 또 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누구한테 다 로비를 하고 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그 오해도 받는 경우가 있고 받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아마. 그러니까 앞으로 그 개선점을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문단 일각에서 그 나오고 있고 앞으로 그 귀추를 주목해 봐야 되겠죠. 이제 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가족과 이제 아들, 딸이고 뭐 집사람 있고 근데 제가 올해로 결혼한 지 51년 나니 51년. 이제 그러다 보면 그냥 좀 아내 되시는 분도 교직에 계셨고 시인이시죠? 전함이 어떻게 되시던가요? 김은자라고 하죠. 예. 한림대학에서 이제 퇴직 교수에다 그랬는데 이렇게 결혼 생활을 이제 오래 하고 반세기가 넘게 하고 그러면은 지금 집사람이래 그 말하기도 참 그 이상한데 안에 그냥 사람입니다. 사람하고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땐 집사람이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서로 이 정신적이나 뭐 독립되게 서로 이러기도 하고 이제 내년이면 80이 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어떤 일을 좀 하셔야 되나요? 이제는 큰 욕심 안 내고 큰 장기적인 계획을
안 세우고 또 못 세우지요. 언제까지 건강이 유지되고 이럴지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그 쓰고 있는 이제 시를 한 내년이나 후년쯤이라면은 11번째 시집을 내게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정말 건강이 허락한다면 지금 마음속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번 자전적인 소설을 아주 자유로운 문체로, 방법으로 써나가고 싶습니다. 그게 다 완결이 안 되더라도 늘 글을 써야 되는 거죠. 자유로운 문체, 자유로운 상상력이다 하는 거는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은 보르헤스의 그런 환상적인 리얼리즘 차원을 떠나서 쓰다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몸을 한 35페이지가 있었는데, 그러고서 그 다음에 일어나서 그 다음에 다시 쓰는 것이 아니고, 다시 쓰더라도 걷다가 아이고 여기까지 썼는데 오줌이 마렵다.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보다. 그것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러고 주머니에서 돈을 찾다가 돈이 안 나오고 뭐 어디 가서 커피 마시면서 카드로 계산하는데 그게 나오면은 돈 대신 이게 나오네 하고 커피집에 가서 먹은 그 영수증을 그대로 쓰고, 그럼 읽는 사람들이 아, 이 작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구나. 그래다 시도 넣고 시를 넣고 이 시를 어느 잡지에 보냈는데 원고료를 10만 원 줄 줄 알았더니 6만 원밖에 안 보냈네. 나쁜 놈들. 그리고 또 소설 이제 앞에 얘기를 이어서 뭐 일주일 후에 아무 개가 뭐 집에 와서 대물을 발로 걷어쳤다. 뭐 개가 콩콩 짖었다. 이런 식으로 다 아주 자유롭게. 그러면 제가 그게 오히려 전체가 담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이제 그런 이제까지 어떤 기존적인 틀을 벗어나는 소설. 완전히 벗어나고 완전히 가지고 아주 자유롭게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 애인들 보고 싶은 사람들 이름도 다 넣고 또 거기다 사진도 가끔 넣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사진도 다 넣고 뭐 잔고 증명서 예. 이제 앞으로도 지금 경기도 용인에 살고 계시죠? 예, 그 용인에 그 시니어 아파트 분양하는 게 있어. 이제 주로 집사람이 거기 있고 나는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이 시골은 지금 17년째니까요. 뭐 집을 수리했지만 전기수도 자꾸 고장나고 뭐 집사람은 더구나 농촌 출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거기가 고향이고 그러니까 이장이 지나가면 이리 와보시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물어도 보고 또 그게 뭐 재미도 있고 또 삶의 한 흔적인데 그게 아니니까. 예. 백운면 애련리 지금 살고 계시는 데서는 예, 그게 되지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올라가시면 또 시니어 아파트에서는 또 그게 안 될 테고. 예, 그럼 이제 그거 뭐 또 오래전에 고대를 졸업한 어떤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고대 응원가를 오탁본이라는 사람이 쓴 거를 아느냐고 그러니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느냐. 고대 응원가가 얼마나 유명한 건데 그 작사자를 모르겠느냐. 그 오탁본이라는 사람이 충북 사람이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게 학생 때 쓰신 건가요? 그게 3학년 때 이런데 그게요. 왜 고려대학하고 연세대학하고 고연전. 연고전. 자꾸 이제 사람들이 연고전이라 해서 가나다 순으로 해라. 그럼 고연전 아니냐. 그러니까 누가 그럼 한일회담도 일한일회담이냐 하고 그래. 근데 그때 고연전이 이제 부활을 새로 시작을 해서 막 되는데 연대는 신동파 농구선 이렇게 연대 뭐 이기고. 근데 응원전을 하다 보면 이 연세대학은 교회 계통이니까 레파토리가 많아요. 뭐 노래가. 근데 고려대학은 춘원 이광수가 작사한
구교가 구응원가 보성전문 때 결국 이제 고려대학이 돼서 지훈 선생이 한 교가 응원가 이렇게 네 개 하면 끝이에요 노래가. 네, 고연절에서 애국가를 부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학생처에서 새로 응원가를 하나 응원의 노래를 가지고 이제 졸업생하고 재학생을 상대로 해서 현상 모집을 했어요. 네. 작사를. 근데 저는 그때 신춘문예 시까지 당선된 사람이고 3학년이지만 이제 고려대학 신문, 고대신문 학생 편집국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 응모 안 해죠. 그거 상금 뭐 얼마 받으려고 응모를 합니까? 안 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이제 몇 달 지나고 학생처장이 저를 부르시더니 법대 교수였는데 야, 그 응모한 작품들을 보니까 쓸만한 게 없다. 오군이 작사해라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학교신문 편집국장이기도 하고 신춘문예 시가 당선된 시인이기도 하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서 학교 앞에 다방에 가서 차 마시고 그러면서 그냥 원고지에다가 몇 번이래 고쳐 써낸 거예요. 그 나가서 복부같이 고되거나 야먹이. 그게 그 해부터 응원을 고연년 때 굉장히 노래라고 그랬죠. 근데 그거를 이제 고대에서는 데모가라 그랬어요. 데모할 때 스크럼 짜고 나가면서 그걸 계속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78년에 수도여사대 있때 이제 고려대학으로 옮겨가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작사료를 안 받았어요. 그 응모에서 작품 당선청에도 당선 상금을 나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 이제 조교수로 그때 만 35세 고려대학으로 옮겨갔거든요. 그래서 김상엽 총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거기에서 그때 상금을 저를 줘야 될 때 안 받았다. 줄 생각도 안 하고 저도 받을 생각도 안 하고 고려대학 아주 웃기는 대학인데 김상엽 총장도 이렇게 총장님이 주시오고 그게 벌써 그게 십몇 년이 지난 거 아니에요? 상금을. 그렇지. 그러니까 김상엽 총장님 말씀인즉 그 양반은 젊은 교수 막 반말해요. 예. 이제 그 양반이 교주의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름이에요. 마름 무슨 머리. 이 사람은 그걸 왜 나한테 학교로 달래느냐고. 그 노래 부른 놈들한테 받으라 이거야. 그 데모 그것 때문에 데모 했는데 내 고대가 뭐 몇 번 문닫았잖아요. 그래서 웃고 뭐 말았어요. 내가 그런 교문에 서서 지나가는 거 너 몇 번 물렸나라고. 노래방에서 뭐 부르면 얼마나 가든. 뭐 2번 불렀다라고 200원 받고 뭐 그게 되냐. 그게 법대 교사는 후배한테는 그 얘기를 하니까 저작권법 몰루해서 소송을 하면 이긴답니다, 내가. 고려대학은. 아직은 뭐 그렇게 궁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참, 그때 줄 생각도 안 하고 저도 받을 생각도 안 하고. 근데 그 김상엽 총장님이 아주 참 명판결을 하셨네. 부르는 놈한테 받아야지. 그 아주 참 대단한 판결이시네. 그랬습니다. 예. 말씀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하여튼 건강하시고 지금도 뭐 시 열심히 쓰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술은 어떠세요? 그냥 뭐 소주 한 병 정도. 한 병 정도? 네. 일주일에 몇 번쯤? 한 2-3번? 2-3번이나 예, 하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원서문학관 그 집필실에 계신 것은 뭐 온전하게 글 쓰시기 위해서 계신 거 아니에요? 글을 꼭 쓰는 게 아니고 뭐 그렇지. 책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글쎄, 책이 있고 또 꼭 문학 작품만은 그런 책이 아니고 여러 가지 책도 보고 또 이제 뭐 또 그냥 우편으로 오는 책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거의 꼭꼭 다 그렇게 보고 또 쌓아놓고 이래고 이제 이렇게 어떤 때 이렇게 마당에 이렇게 하면서 밤에 하늘을 보던 거는 거기 별이 다 보이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를
정화시키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그 강과 강에서 몇 감고 뭐 물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정화하는 것처럼 나는 그런 시골의 그런 걸 통해서 그 새 소리, 풀벌레 소리, 바람 소리, 또 이제 또 나뭇잎 많이 떨어지고 가을 내문이라고 또 장작 이제 준비해서 난로 떼고 그러면서 아마 그런 걸 무의식 중에 의식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삶을 지탱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가 말한 걸 보니까 어려서 책을 많이 보면 늙지를 않고 늙어서 책을 많이 보면 죽지를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 교수님은 죽을 염려가 없는 입장이실 거예요. 어쨌거나 참 여러 말씀 좀 긴 시간 동안 잘 들었고요. 이렇게 열심히 전 생애를 불살라서 문학에 정진하셨고 또 그런 만큼 또 본인과 주변을 위해서 촛불 역할을 이렇게 하신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사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의를 표하고 앞으로 더욱 좋은 시, 재미있는 시, 오탁본 시 하면 우선 재미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런 재미있고 좋은 시 좀 읽도록 그렇게 애써주시고요. 먼 길 오시고 그래서 오늘 아주 고맙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 불러주셔서.